예, 이감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초행길도 아닌 초행길 때문에가지고 헤맸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제 어쩌다 보니 이렇게 이제 얼굴을 내밀게 되어버려가지고요. 예. 사실 이제 작년에 들어보니까 이제 벌써 작년인가요? 예, 이제 박정희 대통령 기념 토론회 때, 저기, 프레스센터에서 그때, 공개석상에 나오고, 이제 두 번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공개석상에 나오게 된 게, 10년도 더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사실 또 떨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떨리기도 하고, 그 다음에 좀, 우리 김원구 대표께서 이렇게 이제 소개 말씀 주셨는데, 그리고 이제 PD계열의 리더 이렇게 사실은 그런 표현들을 보면은 조금 낯뜨거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흔해 빠진 좀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운동권 지금은 다 그렇습니다만 운동권 경력들을 좀 내세워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런 것 같은 인상을 주지는 않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고 제가 조금 그렇습니다. 그저 지금 말썽만은 이제는 586이 되고 있다고 이제 소위 386 세대의 수많은 어떤 그런 이제 좌익 세력들 그런 중에 물론 종북은 아니었습니다만 주사파는 아니었습니다만 그런 말썽많은 어떤 세대 중에 데모하고 뛰어다니고 또 뭘 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고 노동 현장에도 가보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는 일종의 뭐라고 할까요? 정언자로서 혹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소박하게 의해서 정인이 되어서 더 이상 나라가 더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가지 않았으면 한 바람으로 나선 그렇게 나선 어떤 거니까 사람 중에 하나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특별히 대단한 어떤 입장에 있어서 공개석상에 안 와서 이랬던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공적으로 어떻게 나서서 활동을 한다라는 부분에서 자격이 꽤나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그보다 더욱더는 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아주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나서서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그 대가로서 생기는 또 부담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감당할 만한 자질도 부족하고 혹은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조용히 살고자 하는 그러면서 예전에 잘 모르고 혹은 그러니까 마음에 들떠가지고 젊은 시절에 사익 사상에 빠져가지고 대한민국에 조금 많은 어떤 그러니까 조금 빚을 지게 돼 좀 그런 어떤 마음의 부담을 이제 덜어볼까 하는 마음에서 조용히 이제 활동을 하는 이쪽을 선호해 나갔습니다. 근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요즘 다들 느끼시겠지만 도저히 이대로 와서는 안 되겠다. 좀 다 느끼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제 저보다 이제 선배 되신 분들도 계시고 후배분들도 계시고 여러 많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요즘 정말로 문재인 정권 들어선 이후로 지금 이제 대통령 역할을 자임하고 하고 있는 문재인 씨 등장 이후로 정말 그러니까 밤잠을 설치고 계신 분들도 참 많으시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각오를 했었지만 제가 생각했던 상상했던 수준도 좀 넘어서길래 저도 조금 소설아치게 놀라는 바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나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서 이러한 어떤 진통이 조금이라도 좀 단축될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지금 어떤 이런 소모적 비용이 정말 아깝지만 그 부분을 단축시키고 하루라도 정상화되는 어떤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데 저도 조그마한 어떤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요청을 받고 어떤 말씀을 이제 드릴까 하다가 늘 제 머릿속에 오랫동안 감도고 있었던 그런 어떤 종종 사석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글로도 쓰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 조금 표현이 과격한지 모르겠습니다. 두 개의 전선, 하나의 전쟁 이렇게 테마 제목을 잡고 여러분 앞에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전쟁, 전선, 전쟁 이렇게 표현하면은 매우 좀 격하죠. 표현이 좀 격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은 대한민국은 아직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표현을 해서 이 문재인 씨 정권이 뭐 정권을 잡고 뭐 지금 휘둘러 대는 이 사람들이 뭐 작년에 이제 종전선언 지금도 비슷하죠. 뭐 종전선언인가 뭔가에 이제 몰두를 하고 그러겠다 저겠다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뭐 종전이라는 표현은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근데 이제 가만히 이렇게 좀 들여다보면은 한국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이 언젠가부터 한반도가 사실은 아직까지도 전쟁이 끝나지 않은, 즉 종전이 되지 않은 전쟁 중의 상황에 있다. 다만 잠시 쉬고 있을 뿐이다. 그래서 휴전이라고, 그래서 휴전선이라고 얘기를 하고 이랬던 부분들을 잠시 잊고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그 측면에서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상기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문제를 싣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부계의 전선이라고 얘기를 하냐. 한때 누가 이제 그렇게 표현했었죠. 이제 그 누구라고 이제 이름을 들지 않겠습니다. 뭐 좀 가까운 세월 때였던 것 같습니다.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 어떤가요? 간첩이 어디 있나? 글쎄요.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그렇게 매우 순박한 얘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분 요즘 어디 가서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별로 알고 싶지도 않고 그렇습니다만. 그리고 또 몇 년 전에 뭐 이런 어떤 칼럼을 하나 본 게 기억이 납니다. 한 줌밖에 되지 않는, 있다고 해도 한 줌도 되지 않을 걸로 생각이 되는 이른바 종북 소동을 언제까지 벌일 셈이냐, 이런 칼럼을 내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예, 어떤가요? 지금 정권을 잡고 있는 이 세력들에 대해서 이제 대체로 너나 할 것 없이 종북이라는 표현을 주저하지 않고 쓰는 것 같은데요. 적어도 친북적이다라는 것은 다들 느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 정권의 당사자들도 더 이상 그렇게 예전처럼 민감하게 격렬하게 반론을 제기를 한다라든가 뭐 어떻게 뭐 소송을 묻고 제기를 한다라든가 하지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여유가 생긴 것인지 아니면은 그 정도 그까지 것을 무시해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갈 때까지 다 갔다라는 정도의 자신감에 충만한 것인지 라는 느낌이 들 정도 아닙니까? 어떻습니까? 여전히 옛날에 순박하게 몇 년 전에 그렇게 얘기했었던 요즘 세상에 빨갱이가 어디 있나, 간첩이 어디 있나, 이렇게 쉽게 낙관적인 어떤 단언을 할 수 있을까요? 사실은 그런데 그렇습니다. 운동권에 사실은 깊숙하게 관여를 해서 열심히 활동하고 하던 당사자들이 좀 아니었던 사람들은 사실은 제 또래에 학교를 이제 같이 보내고 있었던 그런 친구들도 직접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깊게 운동권에 개입을 했다라는 그 경험을 공유하지 않았던 친구들은 사실은
그런 어떤 그러니까 지적, 표현에 대해서 낯설어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만큼 중층적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의식이. 그리고 그런 식의 의식의 단절, 판단의 단절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뿌리가 깊습니다. 우리 세대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유신시대의 선배분들도 그랬었고 그 이전 세대에도 마찬가지로 조금씩 다 나눠져 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4.19 전후 시기를 거쳤던 4.19 세대의 분들 가운데서 이런 표현을 한 분이 있습니다. 뭐 이분은 이제 다 알려진 분이고 공식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미디어 지상으로도 표현되어 나오고 있으니까 그냥 성함도 언급을 하면서 인용을 하겠습니다. 이영일 의원이라고 혹시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그 옛날 분이시죠. 그러니까 민정당 의원으로 이제 그 옛날에 전두환 대통령 민정당 의원으로 삼선인가 하셨을 겁니다. 물론 이제 지역구는 아니고 비례대표로만 이렇게 하셨습니다. 소위 그때 전국구라고 했나요? 그때 광주일보 출신입니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인데 이분은 4.19 세대이분입니다. 4.19 세대. 그리고 특히 4.19 직후에 그러니까 4.19 직후에서 5.16이 터지기 전까지의 그 공백 기간 사이에 있었던 한국에서의 굉장히 격렬했던 소위 이른바 혁신계의 대두 그리고 그 혁신계의 학생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민자통이라고 있습니다. 그 민자통의 지휘자였던 사람입니다. 이분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4.19 직후에 정치적 공간이 열리자 잠복해 있던 빨갱이들이 5.6월 8.2 때 들끓듯이 들끓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정언은, 이번에 이제 이승만 대통령 이제 그 회복 기념 세미나 포럼에서 회복을 하면서 하신 어떤 말씀입니다. 그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공인, 정치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 여러 가지로 잘 모르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맞서고 달려들고 있었던 그 부끄러움을 사과하는 뜻에서 이승만 대통령께 머리 숙여 사죄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드린다라고 하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게 4.19 직후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다 아시다시피 5.16 이제 박정희 정권 들어서고 6.3 사태 있고 그다음 박정희 시대 18년 동안 쭉 이어지는 어떤 상수적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 속에 유신 시대, 박정희 시대를 5.16 그다음 또 박정희 시대, 유신 시대를 이렇게 기억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든 간에 경제개발, 경제성장, 경제발전에 박정희 대통령이 공헌이 있었을지는 모르나 사실은 이제 정치, 민주주의 이런 측면에서는 참으로 유광스러웠다라고 기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이제 좌익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서도 굉장히 보편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들어와서는 어떤 측면에서는 당시의 상황들이 어땠는지가 짐작되는 바가 있다라는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사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그렇습니다. 이승만 대통령 시대 마찬가지, 박정희 대통령 시대 마찬가지 잠복해 있던 혹은 은밀히든 그리고 공개적으로든 끊임없이 말하자면 좌익의 더 적극적으로 종북 좌익의 책동은 남쪽에 대한민국 내, 한국 내에 남한 안에서의 이런 책동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다 중점적으로 뭐라고 할까 인식의 단절을 갖다가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깊숙하게 그 부분들 심각하게 포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저건 전부 다 뭐라고 할 겁니까? 독재 정권의 단지 정치적 목적에 의한 선전이고 왜곡이고 그런 것일 뿐이다 라고 기억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소위 민주 진영 이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좌익들도 바보는 아닙니다. 바보가 아니었고 소위 민주가 가장 대표적인 명분이 되고 절박한 과제였던 것처럼 인식되고 있던 그 시절에 민주주의 그리고 민주화 이런 기치 그 지붕화에 전부 다 조용히 집결해서 말하자면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었다라고 생각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러 나온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저자신에 대해서 그런 소위 민주주의, 민주화와 관련해서 먼저 결론, 규정 짓고 이렇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른바 그 민주화 운동 보상이라든가 민주화 운동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제 87년 민주화 운동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거의 민주화 되었다고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 자신이 그런 이른바 일반적으로 이야기되는, 공식적으로 이야기되는 말하자면 그 민주주의가 순수한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라면 그 자유민주주의를 민주화 투쟁을 저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그런 민주화 세력이라고 할 수가 없다고 해야 될 겁니다. 그럼 뭘 했느냐? 좌익운동을 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이게 본질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으로는 민주주의, 민주화에 외피를 쓰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세대 같은 경우에서도 또 망성, 운동권이 또 핵심이 아니라든가 그리고 막연하게 동조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도 민주화가 옳다 생각을 하면서 지지를 보내고 특히 87년 민주화 운동 데모가 진행되고 할 때, 시위가 진행되고 할 때, 소위 이제 6월 항쟁이라고 그러죠. 그럴 때 거기에 모여서 시위를 하고 했던 모든 어떤 거니까 대중들이 특히 넥타이 부대라고 했었던 이런 사람들, 이런 분들이 다 좌익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죠. 그야말로 말 그대로 순수하게 민주와 민주주의의 회복, 우리도 민주주의, 다운 민주주의를 해보자라는 열망과 바람으로 이제는 그럴 때가 되었다라는 마음으로 나섰던 부분들이 많고 대다수였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핵심적인 사람들은 제가 핵심이라고 이렇게 제 자신도 그랬다 이런 표현보다도 어떻든 그 운동권에 깊숙하게 처음부터 경과를 밟아나가면서 여러저러한 이유로 조직적인 어떤 임무를 부여받고 활동을 했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만약에 그때 당시에 순수하게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로지 민주화 그 자체만을 위해서 열심히 그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렇다라고 한다라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당시의 표현을 보면 아직도 이념 무장과 사상 무장이 덜 됐다. 교육을 더 받아야 되겠다. 매우 부족한 친구다. 덜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가 되던가. 아니면 거짓말이죠. 기만인 겁니다. 소위 자유민주주의, 그때 당시 운동권의 입장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렇게 당시에 표현했습니다. 부르주아적 근성이, 소부르주아적 먹물적 근성이 아직 덜 빠져가지고 좀 더 학습을 해야 되겠다. 사상 무장을 하고 이념 무장을 할 수 있도록 학습을 좀 더 진행시켜야 되겠다. 즉 의식화 과정을 좀 더 밟아야 된다. 이렇게 딱 지적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아직 청와대 있죠. 조국. 네. 청와대 생활하기 매우 좋은가 본데 조국 씨가 그 사건, 보안 사건, 산호맹 사건, 산호맹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나요? 그런 목적의 조직이었나요? 아니죠.
만약에 산업행보가 이제 그렇게 규정을 지으면은 당시의 기준으로 말하자면은 모욕감을 느낄 겁니다. 뭐야 이거? 우리같이 프롤레타리아 사회주의 혁명을 목표로 해가지고 일로 매진하고 있는 사람들을 그런 어설픈 어떤 부주와 민주주의의 한계에 가두어서 매도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임종석 지금 뭐 그만두고 이렇게 이제 나왔나요? 임종석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가요?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예, 임종석 같은 경우 그가 그때 당시에 내세우고 했었던 그게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고 있는 기본이 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그 자체를 위한 것이었다. 오로지 그것만을 위해서 활동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인가요? 적어도 이렇게 얘기하겠죠. 완화된 표현을 하자면 평화 통일이 어떻고 조국 통일이 어떻고 그리고 조금 더 그들의 상투적인 표현을 하자라면 우리 민족끼리가 어떻고 이런 식의 부분들 그런 것들 아닌가요?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영일 의원이 얘기했던 그 경우가 그랬었고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도 그 경제적 걱정은 있었지만 조금은 더 정치적으로 더 잘할 수는 없었을까, 더 부드럽게는 할 수 없었을까라는 어떤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더 좋았을 거예요. 글쎄요. 박정희 대통령이 정책으로 대선을 치르고 취임한 첫 해, 바로 취임 6개월이 지나지 않았던 그때 6.3 사태가 일어납니다. 한일협정 문제 때문이죠. 한일관계 문제에 대해서 오늘 뭐 특별하게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만 아무튼 간에 그때 당시에 한일협정은 반드시 거쳤어야 될 어떤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일협정, 한일관계에서는 사실은 그 전대의 민주당 장면 정권에서도 추진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서 추진이 되자 맹렬하게 반대, 결사 반대도 이렇게 나왔던 거죠. 학생들 데모가 일어납니다. 6.3 사태라고 소위 6월 3일 날 진압을 하게 되면서 6.3 사태라는 이름이 붙게 되는데요. 3월 달에 첫 데모가 일어나고 쭉 진행이 돼 들어갑니다. 그때 신문 기사들 기록들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당시 이제 서울대의 성명서를 보면은 첫 데모가 있었는데 성명서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오늘의 이 투쟁은 제국주의자들에 대한 반제투쟁의 피 흘린 반제투쟁의 시작이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그 성명서는 바로 그 전날 그 데모, 첫 데모가 있기 바로 그 전날 민비련이라고 있습니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모임에서 토론을 하고 세미나를 하고 작성되었던 이념적으로 내용적으로 주도를 했던 지휘를 했었던 그 내용을 잡고 갔었던 적어도 학생 부분에서는 민비련이라는 부분들이 핵심이었습니다. 민비련의 어떤 기치는 뭐였는가 하면은 제3세계 민족주의의 비교 연구라고 했습니다. 제3세계 민족해방 운동, 민족해방투쟁을 비교 연구한다는 게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제3세계 민족해방운동을 비교 연구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레닌의 제국주의론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할 수만 있다라면 스탈린의 민족정책품도 공부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민비련 사건이라고 나중에 사건이 공안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걸 전부 다
이른바 민주 진영에서는 혹은 또 진보 진영에서는 모두가 다 그건 조작이다, 탄압이다 어떻게 얘기를 했는데요. 민변이라는 조직은 그 서클, 학생 서클, 민변이라는 조직은 서울대 사회학과, 참 사회학과 골치 아픈 학과였던 것 같습니다. 황성우 교수하고 이분이 지도교수로서 만든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고 나오게 됩니다. 민변 사건으로 잡히고 이렇게 되죠. 황성우 교수의 경력이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공안 사건으로 거듭거듭 관련이 되어서 체포가 되고 이렇게 되는데, 동베를린 사건 아시죠? 동베를린 사건. 동베를린 사건으로도 꼭 잡혀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동베를린에 가서 그 관련 당사자들을 다 만났습니다. 유학을 가가지고 간 거죠. 독일에 유학을 가가지고 동베를린에 찾아가서 동베를린에서 문제의 사람들과 접촉을 하고 했던 겁니다.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번은 인민군으로 참전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인민군으로 참전을 해가지고 방공포로 석방 와중에 석방돼서 나와가지고 다시 대한민국에 자리를 잡고 학교를 거쳐가지고 또 유학을 하고 그리고 서울대 교수가 되고 이렇게 그리고 민족주의 비교 연구회 같은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모임이 6.3 사태 때 이면에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선, 난민전 제가 운동권 시절에 배웠던 듣고 의식과 학습을 거치면서 다루었던 매우 중요한 그때는 변혁운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혁명이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변혁운동 이런 표현을 주고 썼습니다. 그 변혁운동에 이른바 남한 변혁운동의 4대 사건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박정희 정권 시대의 4대 공안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방학 때 운동권은 그러니까 매년 그러니까 매 학년 겨울방학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갈 때 2학년에서 3학년 올라갈 때 또 3학년에서 4학년 올라갈 때 이 겨울방학 때 집중교육이 이루어지고 또 조직 편성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됩니다. 1학년에서 2학년 올라가는 겨울방학 시즌입니다. 저는 지하스쿨을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많은 친구들이 떨어져 나가고 있었지만 또 남은 친구들이 겨울방학을 거치면서 집중학습이 이루어집니다. 그 교육기간 동안 어떤 선배와 자료뭉치를 복사본 뭉치 이만큼 올라왔습니다. 첫마디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마디입니다. 용공조작은 없었다. 첫마디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지는 말.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다. 멍하니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인혁당, 통역당, 해방전선, 난민전. 그게 제가 접한, 그때 배울 때 의식과 과정 학습을 할 때 얘기됐던 4대 공안 사건입니다. 인혁당 다 아실 것이고, 통역당 다 아실 것이고, 해방전선이라는 사건은 주로 교수 지식인 중심으로 통역당 사건이 있던 그해 같은 시기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민전 사건 익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용공조작은 없었답니다. 그러면 용공조작이라는 게 이름 뭐냐? 그렇게 내세우는 거죠. 물론 그렇게 느꼈던 사람들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순박한 사람들겠죠. 좌익
뭐 이런 부분들을 덜먹이고 하는 부분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과장된 거고 매도이다. 민주주의 운동을 탄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 뿐이다. 그런데 아무튼 간에 저는 그렇게 들었고, 그 다음에 1년 뒤에 똑같이 말로 제 후배들에게 똑같은 말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용공조작은 없었다. 이것은 남한 변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다. 그게 합주하고 있다는 이런 거죠. 뭐 간단하게 얘기입니다. 직설적으로 표현하자면 우리는 좌익이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막스 레닌주의자다. 더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우리는 공산주의자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까? 조금 아주 통속적이고 이런 어떤 그러니까 그런 어떤 표현을 하자 우리는 빨갱이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때서?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금 하는 길은, 나아가는 길은 바로 그 방향을 향해서, 그 목표를 향해서 가는 것이다. 지금 소위 이른바 민주주의, 민주화 이런 부분들은 뭐냐? 그 궁극적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과도적 단계를 밟아나가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막스 공부하고 레닌 공부하고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이런 부분들은 소위 이른바 제도권 어떤 그 민주 세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야당, 제도권, 소위 YSDJ 얘기한 상도동이 어떻고 동교동이 어떻고 해서 이런 세력들은 그리고 거기에 다수의 사람들은 그저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믿고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적어도 저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운동권에 나름대로 열심히 뛰는 절대 다수의 운동권이 인내하는 사람들은 그건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나중에 제가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또 어떤 공안 사건으로 또 체포가 되고 재판정에 서게 되고 했던 그런 어떤 친구들, 뭐 차라리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가 어때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이 어때서? 라고 재판정에서 차라리 대놓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정직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했다라는 것들을 부인하면 안 되죠. 그리고 뭐 이럴 수는 있겠죠. 대부분의 낙관적으로 혹은 뭐 배포가 커서 그런 건지 아니면 안위에서 그런 건지 그런 게 있다고 해보면 별게 아니다. 결국에는 군사 독재 정권이 지나친 포갑 때문에 과격화가 되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어떤 것들이 돌출적으로 좀 이렇게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이런 것이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그게 다 지나친 억압의 뭐 결과 아니겠나. 그렇게 있었다 하더라도 일부였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너무 안이한 생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표현기에 좌익들이 바보가 아니죠. 뭘 대놓고 그냥 요즘 시대가 또 어떤 시대인데요. 대놓고 그냥 내걸고 이렇게 했죠. 좋은 무난한 표현들 순박하고 이런 어떤 중간층들을 대상으로 한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순박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무난한 표현들을 동원을 하는 겁니다. 참 거절하고 부정하기 힘든 표현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뭐 평화가 어떻고 진보가 어떻고 단어는 참 좋습니다. 평화, 진보, 민주, 민중 다 무난하고 좋은 표현들입니다. 사람들은 어떻든 그러니까 정답지향적인 소위 그걸 요즘 뭐 익숙해진 이제 조금 많이 표현이 퍼져가 있는
폴리티컬 코렉트니스라고 그러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놓고 정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걸 앞세워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수많은 그런 부분들 가지고. 그 이면에 가려져 있던 부분들이 다 있었던 겁니다. 이 부분들을 빼놓고서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휴전선을 이야기하고 남북 대치를 이야기하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 그리고 전두환 그 이후 쭉 지속되어 들어왔던 대한민국의 남북이 이 한반도에서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이 기본적 대치선의 엄중함을 강조한 부분들을 어느 때인가부터 지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과장되게 생각하기 시작하고 이렇게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자신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올가매고 있는 어떤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이런 선동이 먹혀 들어가고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이 내부에서 단순한 휴전선을 북쪽도 놀고 있는 게 아니죠. 제가 얘기했던 이 좌익들은 완강하게 대한민국 건국 전부터 이승만 대통령 6.25 그 피해 3년을 거친 그런 어떤 대전쟁을 거친 양차 대전, 1, 2차 대전 이후의 최대 전쟁입니다. 6.25가 6.25 전쟁이. 그 대전쟁을 거친 나라에서 좌익이 숨을 죽이지 않고 기회만 오면은 5, 6월 8일 때 들끓듯이 들끓을 준비가 항상 돼가 있는 4.19 직후에 상황이 그랬듯이 늘 전북해도 때만 되면 치고 올라왔던 겁니다. 완벽하게 제압되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내적으로 한국 내에 남한 내에 존재했을 거라는 거예요. 휴전선에서만 대체하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가 좌익 교육을 받고 교육을 시킬 때 얘기했었던 딱 그대로입니다. 용곡조작은 없고 그 얘기를 그대로 딱 되돌려 주는 겁니다. 진짜 진성 좌익들이 작심하고 북쪽에서 압박함과 동시에 남쪽 내에서도 끊임없이 책동이 있었다는 게 이게 실제 상황이고 대한민국의 건국은 건국 때부터 그 엄중함을 뚫고 겨우 천신만고 끝에 건국이 되었고 그리고 이후에 대한민국의 발전도 그런 어떤 북쪽에서의 압박 그리고 내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이런 어떤 책동, 반발, 도전, 도발 이런 부분의 부담을 이들을 진압해 나가면서 진행이 됐던 게 한국의 발전이었습니다. 이건 절대로 과장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습게 알고 가볍게 생각했던 것들 어떤 것인가를 지금 이제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PT 자료를 보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정돈이 되고 좀 뭐라고 할까요? 이런 어떤 그러니까 겹지 않았으면 거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어떤 진통 없이 차분하게 잘 이렇게 가고 있었다라면은 우리는 산업화 민주화 이 성과에 대해서 즐거워하고 서로 생각은 조금 달랐지만 산업화도 잘 이루어졌고 그리고 민주화도 잘 이루어졌고 이 발판 위에서 그 다음 단계를 향해서 더 높은 곳을 향해서 도약하고 발전해 나가고 이렇게 되는 것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지금은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21세기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이렇게 묻기가 참 힘든 좀
공격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어버리나요?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좌익들의 입장에서, 종북 좌익들의 입장에서 얘기를 하자면 산업화 민주화 그 다음에 정파겠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여기 긴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촛불, 탄핵 이런 부분이 진행되던 과정에 지금 어떻게들 느끼고 있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메웠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촛불, 탄핵,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등장하고 그때 촛불을 들고 광화문을 메웠던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결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그리고 대선이 이루어지고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되고 그 정권이 등장하고 그래서 촛불을 들었던 그분들 즐겁나요? 만족스럽나요?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좋은 세상이 왔나요? 문재인 씨가 당선이 되고 나서 그런 가게들을 좀 보았습니다. 즐겁다고 이렇게 저렇게 밖에 뭘 오늘은 공짜 기념으로 붙여놓고 있습니다. 가게 문을 닫은 곳들이 많습니다. 문재인 정권 2년의 결과입니다. 올해 3년차는 또 무엇이 진행되겠습니까? 경제는 다 무너졌고 그래도 잘 가고 있답니다. 이해찬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아직 경제 괜찮다. 한국 경제 괜찮다. 경제 위기라는 것은 보수파들의 선동이다. 제가 역설적으로 한국 경제 아직 괜찮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역설적으로 동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가다가 더 망가집니다. 그리고 대북 투항. 어떻습니까? 여전히 안보 이런 부분은 안심해도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조합미군 방위비 분담금 가관입니다. 가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군이 철수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만 그러나 심각한 균열이 있는 심대하게 적어도 미국으로서는 이런 생각이 들 만할 겁니다. 이게 우리가 이렇게 비용을 지불하고 잠재적으로 6.25 때 실제로 피를 지불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닥쳐올지도 모르는 위험 부담을 안으면서까지 가는 부분 어떨까요? 한미동맹 이게 깨지는 순간 저는 과연 이 정권의 지금 현재 행세를 하는 사람들도 적어도 자기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 보내고 한 사람들은 실제로 어떠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사실은 저게 한미동맹의 균열이 공식화되는 순간 혹은 만약에 미군 철수가 공식적으로 표명되는 순간 무엇보다도 안보도 안 보지만 경제에 엄청난 타격을 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점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핵무장한 김정은 일당과의 외적 대치선, 종북 반역 세력과의 내적 대치선. 이 내적 대치선 때문에 그 부분에서 그걸 정확하게 인식하고 제압하고 하는 부분들이
소홀히 했던 결과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의 전쟁. 전선은 두 개지만 결국 하나의 전쟁이다. 지금 우리는 그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북한과 종북은 결국 하나의 세력이다. 자신이 종북이 아니라고 확신하고 자임하는 사람들은 뭐 빠져도 좋겠죠. 그러나 종북 세력은 하나의 세력입니다. 북한과.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들은 모두 대한민국의 정당성과 성취를 부인하고 공격하는데 공동의 보조를 맞추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북한 핵무기를 이렇게 얘기했죠. 전략무기. 북한의 전략적 무기. 있습니다. 핵무기를 활용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길게 설명을 안 드려도 이제 직관적으로도 다 이해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빠뜨리고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종북 좌익 세력이 사실은 핵무기 못지않은 사실은 일종의 전략무기 역할을 하고 있다. 김가 일족 북한은 한편으로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위협하고 그리고 미국의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종북 좌익을 통해 가지고 한편으로는 내부 교란을 하고 안보를 와해시켜 나가면서 흔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종북 좌익들은 또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서 계속 자신들의 목적을 향해서 유혹입니다. 온갖 가지 선전선동을 하고 한편으로는 협박을 하고 한편으로는 유혹을 하면서 이제는 지금 경제가 소위 소득주도 뭐 그때그때 이렇게 표현을 바꾸어 나갑니다만 한때는 무상시리즈였죠. 무상급식이 어쩌고 무상복지가 문재인 들어와가지고 무상이라는 표현이 좀 낡았다고 성에 안 찬다고 생각을 했나요? 좀 참신한 표현으로 바꾸자고 했던 것일까요? 소득주도입니다. 본질적으로 다 무상공세입니다. 포퓰리즘이고 이런 걸로 유혹을 하고 한편으로는 평화공세로 협박을 하고 누군들 전쟁을 원하겠습니까? 지금 청년들, 군에서 복무하고 있는 청년들, 그리고 내일 모레 혹시라도 군에 가야 될지 모르는 어떤 우리 청년 학생들, 또 자녀를 군에 보낸 부모님들, 누군들 전쟁이 좋겠습니까? 전쟁 반대, 전쟁 찬성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나요? 평화가 좋다. 어떻게든지 전쟁을 막아야 된다. 협박이고 위협입니다. 그런데 평화 외치면 전쟁이 막아지나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전쟁을 막겠다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간단합니다. 항복을 하면 됩니다. 우리 근대사에 그런 사례가 있었죠. 근현대사에. 구한말의 조선은 일본에 대해서 전쟁 안 하고 깔끔하게 항복하지 않았습니까? 깔끔하게 서명해가지고 정리했죠. 네. 일본하고 전쟁을 하기보다는 항복해가지고 호요시 가는 길을 택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완용 욕하는 건 아니에요. 고종도 마찬가지로 욕먹어야죠. 전쟁 반대라는 걸 내걸고 이건 숨겨진 것은 협박입니다. 위협이고 그걸 가지고서 남북 협상이라는 내세우면서 꼬시는 거죠. 여기에 계속 놀아나갔던 겁니다. 이제는 좀 진부한 얘기가 될 것 같아서 길게 흥분하지 않겠습니다. 이 체인벌린이라는 2차 대전 터지기 전에 히틀러하고 평화협상에 성공해서 좋다고 잘했다라고 자랑하던 처칠 직전에 체인벌린 수상이라고 했습니다. 바로 전쟁 터집니다.
평화협정 이루어지고 나서 히틀러가 자기 목적을 그대로 관철시켜가지고 체코를 집어먹고 싹 쓸어담아버립니다. 챔벌린 좋아하는 거야. 이 자랑하는 겁니다. 평화협정했다고 자랑하고. 명예로운 평화, 우리 시대에 대한 평화를 쟁취했다. 감격에 들떠가지고 얘기를 하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탄생 전야에서 간과하고 혹은 잊혀져 가지고 있던 일들이 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과서에서는 이제 전혀 얘기하지 않는데요. 그러나 이제는 좀 알려져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나란히 앉아 있으니까 루즈벨트는 2차 대전 전쟁의 와중에서는 소련은 뭐 같은 동맹국이죠. 이러니까 경계할 수가 없었겠죠. 그러나 그 이상으로 사실은 굉장히 안이하고 낙관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리저 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소련 간첩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해서. 이 사람 최초로 지적이 됐던 것은 소위 이른바 그런 어떤 데니까 악마적 소동이라고 소위 좌파들이 민주파리들이 이야기하는 소위 메카시즘, 메카시가 지적을 하면서 그때부터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LJ에서 국무성 관리의 고위급 루즈벨트 바로 옆에 있던 이 사람은 일찌감치 나중에 자료가 드러나가지고 거의 폭로가 되고 있었지만 이 사람 죽을 때까지 자기는 절대 그런 게 아니다. 이게 이 사람들의 고유한 수법인데 이승만 대통령도 예전에 이 LJ서라는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아주 박대를 하죠. 이유는 뻔한 것이겠죠. 자, 이 LJ서가 아까 처음에 봤던 그 사진에 좌우에 스탈린과 처칠이 있고 가운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앉아 있습니다. 그 바로 뒤에 LJ서가 있습니다. LJ서 이 사람이 미국의 당시에 전후질서 그쪽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거든 역할을 했습니다. 건너뛴 얘기입니다만 나중에 세계는 이런 모습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기억하고 있는 냉전시대 때 이제 이 지도 같은 경우에서도 언급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좀 진부한 얘기가 되니까 다 알려진 이야기들입니다. 자, 저기 한반도 끄트머리 손톱만큼 새끼손가락만큼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거의 빨갛게 된 겁니다. 사실은 빨갛게 한꺼번에 물들지 않고 저렇게 남아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예외적입니다. 비동맹 이런 게 있었습니다. 사실 이 또한 다 기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건너뛰겠습니다. 유일한 예외 대한민국. 어떻게 등장을 했느냐. 이제 천하의 근본이 농사가 아니라 상업이다. 이런 걸 혹시 이제 보신 분들 있을 겁니다. 대전농사에서 생기는 이익은 땅에서 나는 것이죠. 정한 한정이 있거니와 장사의 이익은 사람이 내는 것이라 한정이 없는 곳. 오늘날 세계 큰 싸움과 다르니 모두 이익과 권세에는 장사보다 더 큰 것이 없은지라. 아무쪼록 장사길이 널리 열려서 해마다 항구에 들어오는 돈이 나가는 것보다 몇천 배나 되게 하기를 바라노라.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가 사목흥함에 달려가 있다. 무려 1901년에 1901년입니다. 1901년 1901년 하필이면 또 4월 19일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제국신문 논설입니다.
1901년입니다. 21세기 막 시작돼. 이 이승만 대통령이, 이승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면 상업 흥왕함, 상업이 번영을 해야 된다는 이승만 대통령은 과거시험도 공부를 했던 분이죠. 전통교육을 받았던 분입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뛰어넘고 근대를 흡수하고 그 현대에 이 한민족의 근현대의 삶을, 역사를 문을 열어제끼는 겁니다. 예외주의. 대한민국이 유라시아 대륙 전체가 빨갛게 물들어가는 상황에서도 그러지 않을 수 있던 역할을 했었던 첫 번째 예외주의 제1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이승만 대통령이 취임 선서를 하는 장면입니다. 결코 순탄하게 태어난 게 아니었습니다. 아까 사진에서 이런 사람이 있던, 그래서 실제로 당시 미군 정도 좌우 합작을 하라 엄청나게 압박을 당합니다. 좌우 합작을 통해서 그런 모양을 갖추고 탄생을 했던 지역들이 쭉 있습니다. 동유럽들이 대부분 다 그랬습니다. 형식적 틀로서는 좌우 합작의 접근들이 먼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곧바로 전부 다 공산화되면서 소련의 위성국으로 모조리 다 전락을 해버립니다. 폴란드, 헝가리, 유고, 체코 이런 나라들이 공산주의적 전통들이 강한 나라들이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기독교의 전통이 강하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적인 어떤 분위기가 러시아적인 어떤 정치 문화보다는 소유럽적 문화가 훨씬 더 강한 이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다 소련의 위성국으로 다 전락해버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버렸습니까? 소련과 함께 엄청난 고생을 하고 구렁텅이로 굴러떨어졌다. 이제 소련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회복을 한 발자국씩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죠. 아직도 완전하게 옛 모습을 찾지 못했습니다. 또 예외의 주력이 박정희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독일 서독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할 당시에는 말할 것도 없고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던 이 시기,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나보다 못 사는 나라입니다. 아프리카에. 가나 사람들이 그런다고 그러죠. 우리보다도 못 살던 나라가 지금 어떻게 그렇게 잘 살게 되었느냐. 좌익들 때문일까요? 특정 정치인 뭔가를 언급을 하면서 비난을 한다거나 지적을 하고 이러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도 한국의 역대 대통령으로 역사 속에 이름을 남기고 기록되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나 한 대목은 꼭 지적을 하고 가고 싶어요. 오늘날의 문제와도 연관이 되는 문제입니다.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이라고 하는. 오늘날 말해주고 있는 것은 예전에 소위 대중경제론이라는, 그때 당시에 야당들이 다 그랬습니다. 대중경제론은 이름이 비슷해서 그러는데 김대중 씨 이전에 이미 등장했던 야당의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대중경제, 소위 제3세계론 이런 속에서 등장을 했던 겁니다. 71년도 정말 많은 인평을 보였죠. 서울의 장충당공원에서의 대통령 유세 모습입니다. 세종대왕 시대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공업단지도 없었지만 우리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비록 그 시대에는 무명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 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었던 것이고, 자, 어떤 것 같습니까?
이렇게 됐다. 이 사람이 말한 그대로 고속도로 없고 포항제철 없고 울산공업단지 없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적 시비와 관련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거니까 뭐랄까요? 일종의 무결이라고 할까? 이런 식의 대목들은 김대중 씨 자신도 더 이상 언급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장충당공원 연설의 이 대목은 실제로 공식 연설 문집에는 빠져가 있습니다. 저 내용은 녹취록 속에만 나오는 겁니다. 공식적으로 저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세종대왕이 어떤 저 대목은 안 나옵니다. 공식 연설 문집 속에는. 그리고 김대중 씨 본인도 그때는 생각이 짧았다고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소득주도 성장. 1901년에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 이승만이 우리의 한민족의 문명은, 조선의 문명은, 한국의 문명은 상업 흥황화, 무역에 달려가 있다고 갈파를 했습니다. 한국이 지금 인구가 5천만이라고 하지만 5천만의 소득에만 기대해가지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자고요? 그게 산수로 말이 되는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수출 입국, 무역 입국을 통해 가지고 오늘의 지금 많은 진통을 겪고 있지만 여기까지 온 것은 문자 그대로 무역 입국, 수출 입국을 통했습니다. 세계 시장을 향해서 전진해 나가면서 개척을 하고 전진해 나갔기 때문에 이만한 정도가 가능했던 것 아닙니까? 자, 중국 잠깐 보겠습니다. 시진핑의 중국. 지금 이것은 없어졌습니다. 저게 2011년에 천안문 광장에 제가 직접 목격을 하고 찍어왔던 사진입니다. 공자상이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때 세계적으로 또 공자하고 만들고 하면서 캠페인을 벌이고 난리를 쳤었죠. 천안문 광장에 모택동 초상화하고 공자상이 같이 있게 됩니다. 시진핑이 위대한 중화민족의 부활 이렇게 하면서 거꾸로 돌아간 겁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되돌아갑니다. 이런 어떤 중국, 이 중국이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 모택동 천안문 광장의 그 초상화의 주인공 모택동을 모시고 기침을 해가지고 홍위병 소동, 문화혁명 홍위병 소동에 대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중국의 공산화 과정에서 소위 대약진운동, 문화혁명 뭐 이런 과정에서 수천만이 죽어나갔다라는 거. 어떻습니까? 이명박 정권이 등장했을 때, 이명박 정권이 등장했던 초창기에 소위 광우병 반대, 미국 쇠고기 수입 반대하면서 난리를 쳤던 그때 촛불 등장을 했었죠. 그 사람들의 자녀들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고 있더군요. 그걸 주도했던 사람들. 거기서 미국 쇠고기는 절대로 안 먹는다요? 어떤 사람들은 그때 당시에 저 촛불 소동에 편성했던 어떤 사람은 미국 쇠고기로 만드는 햄버거 집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리고 그 시기를 지나가지고 또 박근혜 탄핵시키겠다고 촛불 소동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중국의 이 사람들은 얼마나 큰 차이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민87 체제를 이야기하고 민주화를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지금 고용세습이라는 것을 이제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게 되버렸죠. 고용세습. 취업준비생들 정말 고통스러워합니다. 문재인 씨 아들 이야기는 하고 싶지도 않고요. 아무튼 뻔뻔하게 대놓고 민노총에, 이 민노총이야말로 특권층 아닙니까? 이들은 고용세습을 끓이김없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취업준비생들은 취직을 하겠다고 힘겹게 민주주의라는 건 그렇습니다. 이런 광우병 소동에 난장판 국회에 또 박근혜 탄핵하겠다고 날밤을 지새면서 그리고 또 당해갖고 그걸 문재인 찍어놓고 후회하고 공식적으로 대놓고는 후회한다는 말도 잘 못할 겁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측면에서 일종의 사치제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에 몰아넣고 해가지고 그리고 급기야 이번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김정은 위맞이 환영단. 어떤 그러니까 대단한 말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어떤 생각을 했었지만 그런 짐작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조금 놀랐습니다. 참 갈 때까지 가는구나.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여러분도 곧 좋아하실 겁니다. 저는 김정은 위원장의 열렬한 팬입니다. 그 백두혈통이 어때요? 백두혈통 모시고 싶어요? 광화문광장에다 이거 옮겨놓고 싶어요? 박원순 시장이 광화문에서 김일성 만세를 맺힐 수도 있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만족스러운지 또 광화문 광장을 어떻게 정리를 하겠다고 또 하면서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이 듭니까? 위인, 아버지, 아들, 그 손자 머리 쪼아리고 숙이고 백두혈통을 존경하고 모시게 되는 이런 겁니다. 원합니까? 촛불을 흔들어대면서 문재인 찍은 사람들 그리고 나는 공산당이 좋아요 하는 사람 이걸 원하나요? 그러면 원하면은 좀 평양으로 가면 어떨까요? 근데 그건 가기 싫다고 하더만. 적폐소동. 처음부터 문재인 정권 등장하면서 적폐. 자, 어떻습니까? 이른바 보통 명사, 아무런 어떤 정치적인 어떤 이런 걸 개입시키지 않고 적폐가 없는 나라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떤 세력이든 어떤 부분이든 어떤 분야든 세월이 지나고 나면은 불가피하게 부산물도 생기고 먼지도 끼울 수가 있고 있습니다. 조금씩이나마 적폐가 없는 나라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선동이고 교활한 선동입니다. 적폐 소동을 벌이면서 난도질을 하면서 칼춤을 치듯이 난리를 쳤습니다. 어떻게 되고 있나요? 근데 지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아까 서두에서 좀 말씀을 드렸지만 보이지 않게 진행돼 들어왔던 바보들은 순박한 바보는 알고 얘기하는 건지 모르고 얘기하는 것이지 요즘 빨갱이가 어디 있어요? 간첩이 어디 있어요? 하는 그 바보들의 생각과는 다르게 한반도 최악의 적폐는 불멸적자 적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이게 정리 제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상적 균형 상태를 갖기가 매우 힘들어져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남북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상황에서도 남쪽 내에서 끊임없이 불평, 불만 그리고 거기에 편성한 선동, 도발이 끊임없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인 안정성을 누리기가 참 힘든 사실은 그렇게 대치를 하고 있지 않은 나라에서도 미국 같은 나라, 유럽 같은 나라 이런 어떤
서구 선진 국가들에서도 내적인 정치적 진동이 간단치 않게 이어졌습니다. 근데 하물며 한국은 한반도 최고의 금수저, 북한에서 가장 호의호식하는 사람, 북한에서 가장 살찐 사람, 김정은보다 살찐 북한 사람 사진을 갖다 가지고 오면 그런 사람을 놓아두고 공산당이 좋다고요? 김정은 위리라고요? 그러면서 금수저, 흑수저를 얘기를 해요. 어디 가서 헬조선을 찾습니까? 이 같은 자들을 찬양하는 붉은 적폐.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을 좀 진짜 적폐입니다. 근원적 처방. 굉장히 거칠고 어떻게 보면은 늘 반복되어 왔던 상투적 결론을 제가 반복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단호합니다. 한국이 정상적인 길로 산업화 민주화 다음에 대한민국의 국가 목표는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보고 그리고 그것을 결론을 맺고 그것을 향해서 힘있게 나아가는 일로 매진하기 위해서 종북자에게 철저한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불필적자 적폐를 청산해야 된다. 이걸 내야 됩니다. 이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야 북한의 위협과 도발도 무력화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 부분들이 없이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